보통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 순금으로 제품을 사게 되면 비용이 꽤 듭니다. 근데 인정받지 못해요. 되팔 때에도 그냥 줘버리면 20몇만 원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. 정말 투자 개념에서 사신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,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랩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연구소에서 만들었다는데 이제 공장에서 제작한 거죠.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랑 거의 색이 비슷한 게 천연석 중에 지르콘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걸 합성을 해서 큐빅이라고 해서 나온 다이아몬드 인척하는 모조품이 있고, 경도가 매우 높은 걸로 유명한 모이사나이트, 우주에서 온 광물이죠. 다이아몬드랑 비슷한 빛을 내는 게 또 있고요.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죠. 스왈로브스키. 유리인데 커팅을 다이아몬드처럼 해서 크리스탈 제품, 이렇게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는 가짜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총 4개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,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천연 다이아몬드랑 랩 다이아몬드랑 모이사나이트랑 큐빅이에요. 구별이 눈으로는 좀 어렵습니다. 가끔 랩 다이아몬드하고 천연 다이아몬드는 구별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, 그건 이제 눈으로이고 기구만 가지고는 합성과 천연은 구별이 되기는 합니다. 구별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이렇게 샌드페이퍼로 막 긁으면 큐빅은 100% 긁힙니다. 뿌옇게 돼요. 근데 모이사나이트랑 랩 다이아몬드랑 천연 다이아몬드는 구별이 안 됩니다.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10도여서 다이아몬드 이외에 어떤 물질로도 스크래치를 낼 수가 없는데, 큐빅이나 경도가 낮은 것들은 샌드페이퍼로 긁어도 표면이 거칠게 긁히게 되거든요. 버린다는 마음으로 긁어보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. 그냥 말로 설명하는 방법 여러 가지는, 다이아몬드에 입김을 불었을 때는 물방울이 다이아몬드가 잘 안 맺히고요. 큐빅은 물방울이 잘 맺힙니다. 그리고 수성펜 같은 경우로 글씨를 그으면 다이아몬드는 수성펜이 안 써지고요. 큐빅은 수성펜으로 글씨가 써집니다. 그게 이유가, 다이아몬드는 반수성입니다. 물을 거부해요. 그러니까 우리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것처럼 기름인 다이아몬드 위에 물로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면 안 써지잖아요. 근데 이제 요즘 펜들이 기능이 좋아져서 약간은 써지긴 하더라고요. 근데 매끈하다 뭐 이런 느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. 근데 큐빅은 수성이에요. 그래서 글씨가 잘 써지게 되는 그 효과로 집에서도 알아보실 수 있긴 해요. 그리고 랩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는 기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, 이건 착용 상태에서 네일샵에 보면 네일을 한 다음에 아마 램프에서 이렇게 굳히는 걸 할 때 거기에 쪼이는 램프가 자외선 램프거든요.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색이 안 변하거나 약간 파란 계열 쪽으로 변하고요. 합성 다이아몬드는 약간 노란 계열 쪽으로 변해요. 이 정도가 이제 댁에서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. 제일 좋은 방법은 주얼리 샵들에 보면 테스터기가 있습니다. 1분 이내에 눌러만 봐도 합성과 천연이 구별이 되는 기계가 나와 있어서 그걸로 테스트하는 게 가장 좋죠. 순금은 쉬운 방법은 잘 찌그러집니다.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씹어보잖아요. 순금은 쉽게 표면이 눌려요. 두 번째는 순금은 이런 덩어리 같은 경우는 마크가 있을 거예요. 태극마크, 금마크, 무궁화 마크, 이런 식으로 사단법인 귀금속 기술협회라든지 세 군데에서 함량 조사를 해서 덩어리금이라고 일명 말하는 금은 99.9%일 때 마크를 찍어주지, 그렇지 않으면 절대 찍어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맞으실 거예요. 물론 이걸 누군가가 도용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별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꼭 예단하지 마시고 주얼리 샵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군데, 그곳에 가서 함량 측정을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르신들이 물려주신 금이 있어요. 마크를 찍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. 1990년대 이전에는 마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99라고 써 있는 것들도 있고요. 마크 없이 그냥 순금 내지는 금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 금은 검사를 하셔서 함량을 좀 체크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. 심지어 뭐 80%대인 금을 갖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,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금이 혹시 있으시다면 태극이나 무궁화나 한문으로 금 마크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, 만약 그게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실 함량을 업그레이드해서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사실 구별이 힘든 건 14K, 18K예요. 도금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구별하기 너무 어려운데, 근데 이제 14K랑 18K도 요즘 같은 금 시세에선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돈당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.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 14K인 줄 알고 팔면 안 되잖아요. 14K, 18K를 구별할 때 조금 전문 업체 이런 데 가시면 시금석이라는 게 있어요. 14K와 18K를 막 긁어서 시약을 뿌리면 지워지고 안 지워지는 걸 가지고 14K와 18K를 구별하는데, 그리고 자석
자석으로 가짜 금은 붙거든요. 그래서 쉽게 구별이 됩니다. 금은 14K든 18K든 혹은 10K도 안 붙거든요. 근데 가끔 가짜 금에도 자석이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집에서 대리석 비슷한 데다가 긁어보시면 노란색 분필 긋듯이 나오는데,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노란색이 이게 이상한데? 라고 느껴지거나, 두 번째로는 긁힐 때 금 제품은 약간 밀리는 느낌이 끈적해요. 약간 덜 밀립니다. 근데 가짜 금은 아주 매끈합니다. 쭉쭉 잘 긁혀요. 물론 이거는 속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셔서 14K인지 18K인지 구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두 개를 들어봤는데 혹은 저울로 달아봤는데 같은 부피인데 어느 한쪽이 무거우면 그게 진짜입니다. 아니면 같은 무게라면 더 크고요. 제품으로 된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예를 들어 $3 라고 한다면 부피가 더 작은데 무거우면 순금이고요. 18K, 14K도 비슷하거든요. 근데 18K가 더 무겁고 같은 모양이면 14K가 좀 더 가볍습니다. 금의 질량이죠. 그 차이로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주얼리를 파시는 분들 대부분 함량을 속이거나 가짜를 파는 경우는 없는 세상이에요. 그래도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, 우선 금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인 경우에는 대부분 18K, 14K의 함량 표시가 거의 정직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금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각인을 찾는 거예요. 14K, 18K 각인이 되어 있으면 우선 믿습니다. 그 다음에 자석으로 해보고 살짝 긁어보는 정도의 두 번째 정도로 하는데, 가끔 14K, 18K 뒷부분에 글씨가 GP라든지 G라고 또 써져 있는 게 있어요. 합금, 도금 제품이에요. 18K, 14K 써져 있는 뒤에 잘 안 보이지만 뭔가 알파벳이 몇 개 더 있더라. 그러면 조금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금인 줄 알고 싼 값에 샀는데 싼 이유가 가짜였기 때문에 쌌던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심하시면 되죠. 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,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러려면 첫 번째가 공임이 없는 금을 혹은 공임이 적은 금을 사시길 추천드리는데, 한국 무슨 거래소 이런 군데가 많은데, 한국이든 코리아든 거래소라고 하는 게 국가가 금을 직접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. 법인 사업자들이든 개인 사업자들이 파는 거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셔서 금을 구매하시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금이 10만 원대 혹은 20만 원 정도일 때에는 금 덩어리를 만들거나 혹은 제품을 만들 때 만드는 데에 로스가 나는 수가 있잖아요. 그 비율이 미비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요즘 한 돈당 거의 60만 원 그 정도 금액대인 시점에는 10%가 6만 원이잖아요. 그보다 못해도 몇천 원, 몇만 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를 만들 때도 예전에는 그냥 공임이 없는 금이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이렇게 덩어리를 만드는데도 비용이 조금은 들어요. 그래서 금값이 60만 원인 줄 갔더니 거기에 뭐 이거 만드는데 만 원이고요, 뭐 검인하는데 얼마요,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금을 덩어리를 사더라도 꼭 공임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?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해요. 가끔 4,9이라고 하는 거랑 3,9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덩어리 금이 999라고 써 있거든요. 이게 99.9예요. 앞서 말씀드렸던 태극마크, 뭐 무궁화마크 그 세 군데서 발행한 도장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렇게 큰 1톤짜리 바 그런 거 있죠. 아니면 이제 킬로그램 바를 파는 게 LS랑 고려아연 이 두 군데서 파는 게 있습니다. 그것만 4,9이에요. 그 4,9이 99.99%인데 그걸 혹시 나눴거나 형태를 변형시키면 4,9이 아니고 99.9가 됩니다. 근데 고려아연과 LS에서 파는 금은 시중에서 파는 금액보다 좀 더 높은 금액에 사셔야 되고, 혹은 가끔 판매 업체에서 바 형태로 4,9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. 4,9을 만들 때에는 비용이 꽤 듭니다. 근데 4,9으로 인정받지 못해요. 왜 그러냐면 4,9 금과 3,9 금을 되팔았을 때의 금액은 동일해요. 그렇기 때문에 기분은 좋죠. 4,9이니까 뭔가 더 난 순수한 금을 갖고 있는 것 같고, 왠지 3,9은 0.0 몇 프로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되팔았을 때 더 가격을 인정해 주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, 실물적으로 봤을 때는 3,9 정도의 금을 갖고 계셔도 굳이 4,9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. 두 번째로는 제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. 함량이 조사되는 거에서 덩어리는 99.9라고 했는데 99.5 이상이면 태극마크
무궁화 마크, 금 마크를 찍어주거든요. 그러니까 제품으로 된 금이 되파셨을 때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 겁니다. 시세에 따라 차이가 좀 나는데, 근데 요즘처럼 60만 원이 넘느니 뭐 이런 금액일 때는 몇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 개념에서 사신다면 고임이 없는 금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, 근데 저는 꼭 굳이 추천을 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써야죠. 이게 열돈이거든요. 정말 조그마한 단추거든요. 요게 한 600만 원입니다. 손바닥을 다 가릴 정도 되면 아마 억 단위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갖고 있느니 열돈이면 목걸이를 길게 할 수도 있거든요. 나중에 되팔았을 때 일정 금액이 차익이 좀 있습니다만 충분히 즐기다 팔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거는 이제 활용인 거죠. 그리고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순금이라고 하면 92.5%를 순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순금인 줄 알고 갖고 왔더니 이거는 99.95가 아니라 92.5%더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사오는 경우는 상관없지만, 우리나라는 똑같이 거의 49, 39인 금을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 함량이 좀 떨어지는데 라고 할 수 있고, 두 번째로는 금 제품 모두가 신뢰가 없는 곳에서 구매하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. 금요일 오후가 가장 가격이 저렴합니다. 주얼리를 만드는 업계의 수요가 가장 적을 때예요.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국제 금시세랑 겹쳤을 경우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시세가 움직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목요일, 금요일이 시세가 조금 더 좋고,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국내 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금값이 몇백 원이라도 높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만약에 단기 차익으로 100원, 200원이라도 나는 이득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제 시세의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이라고 할 가정하에 국내에서만 보면 그때가 좋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보통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나 팔찌가 순금으로 제품을 사게 되면 순금 장식으로 했을 때 리스크가 있죠. 순금은 무르기 때문에 연결하거나 이음 장식이 풀어지거나 혹은 끊어지거나 하는 이유로 분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8K나 14K로 장식을 대체해서 사는 경우 있는데, 저는 추천드리기를 금 중량 외에 추가 중량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예를 들어서 목걸이 10돈을 사셨다 그러면 10.7돈으로 사는 겁니다. 그리고 0.7돈은 장식 무게예요. 합금 장식이기 때문에 잘 풀어지지 않거든요. 되팔 때에도 10돈을 팔고 18K로 되어 있는 장식 무게를 별도로 끊어서 무게를 달아서 이것도 팔아주세요 하면 그건 또 별도로 금액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그걸 나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순금만 판다고 생각해서 18K는 그냥 줘버리면 0.7돈 정도의 무게가 되는 장식이라면 20몇만 원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. 18K 요즘은 한 돈만 해도 몇십만 원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저 장식 무게도 어떻게 되나요? 물어보시고 사셔야 됩니다. 금리빨 한다고 그러잖아요. 예전에 5만 원일 때 치금은 저도 버리는 편이었거든요. 그리고 함량도 옛날에는 치금이 10K 미만이었어요. 근데 요즘은 18K까지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앞서 18K 장식이 20만 원, 30만 원 돈 하는데 2에서 나온 금도 20만 원, 30만 원 혹은 더 될 수 있어요. 여러 개면. 그러니까 그걸 버리시는 경우 있거든요. 금뭐가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면서 버리시는데 그 또한 몇십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보관하셔서 꼭 잊지 않고 가치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. 제가 볼 때는 치금으로 했을 때 3개 정도를 혹시 금리를 하셨다면 그 정도는 30몇만 원이에요. 가장 피해야 되는 게 열쇠입니다. 선물용으로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금 제품이거든요. 왜냐면 이게 새 돈이에요. 이게 10돈인데 이걸 가지고 이걸 3개 하고도 조금 남은 걸 만들 수 있어요. 그만큼 얘는 얇게 펴서 속을 비워서 만든 건데, 특히 이 안쪽이 비어 있어요. 그러면 이 제품은 만들고 나서 외형을 다 만들고 무게를 달았을 때 새 돈이 안 되면 방법이 이 구멍으로 중량을 맞추는 조그마한 구슬 같은 걸 넣어서 중량을 만들어내는데, 그 구슬의 함량이 다시 불을 댄 것들이기 때문에 함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, 금을 아는 분들 중에서는 차라리 돌반지 같은 링반지를 해서 선물을 하지 이렇게 평평하게 펴서 파이프로 만드는 열쇠는 선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. 물론 좋은 함량으로 만든 것들도 있는데 의도치 않게 함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불을 대서 녹여서 만드는 건 공정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, 그 방법 중에 함량이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. 그러니까 형태
실태 때문에라도 함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요거 아니고도 선물할 수 있는 금의 제품들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. 금이 현금과 동일시되는 가장 큰 이유가 n분의 1로 했을 때 그 가치가 n분의 1 그대로가 유지되는 거예요. 다이아몬드는 1캐럿짜리가 2개로 나눠져서 5부가 되는 순간 반값이 아니라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. 근데 순금은 100돈을 갖고 있다가 10돈씩 나누면 각각 10돈씩의 가격을 갖고 있어요. 1g짜리를 갖고 있어도 1g짜리의 가치가 전체 금액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거는 가치가 없어. 이거는 아닙니다. 금을 살 때 언제 사는 게 좋냐, 앞으로 사는 게 좋냐라는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. 어떠한 전문가도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100% 신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. 제가 한 20몇 년간 금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 이 업을 시작할 때 금값이 5만 원대였어요. 지금 한 20몇 년 지났는데 지금 뭐 한 60만 원 돈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금은 제로로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쓰시는 건 좋은데 10배가 20몇 년 만에 올랐다는 건 사실 그렇게 수익률이 좋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. 물론 앞으로 또 20몇 년간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. 근데 확실한 건 하나가 있죠. 오르긴 오를 건데 내가 다른 투자를 해서 더 오를 것을 자신한다면 금이 투자 목적으로 좋냐라면 저는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안전자산으로 일정 비율만 갖고 계셔라. 왜냐면 금은 이자가 올라가지 않거든요. 사람들이 가끔 얘기를 어유 갖고 있는 금값이 올라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건 팔는 그 시점에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 3, 4년간은 오른 비율이 25년 사이 비율보다 엄청 하이 곡선을 했으니까 지금 문의는 많죠. 전체를 다 투자한다는 건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.